한양대 보겠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겠습니다. 한양대가 그 논술이 90%고 학생부 종합평가 10%,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대의 입시 요강에 보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거 하면 20시간 다 이상 되죠. 출결도 뭐 무단결석 이런 거 없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논술 보면 논술 문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논술 문제가 제가 3페이지부터 넣어놨죠. 그죠? 이거는 이제 한양대 상경 문제입니다. 한양대는 상경 계열하고 인문 계열이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 상경하고 인문이 어디냐? 2페이지로 와 보시면 모집 인원이 인문, 상경 이렇게 돼 있죠. 인문에 보시면 국문과, 연극, 영화학과, 영화 전공,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그 다음에 사회학과, 철학과, 정치 외교학과, 관광학부, 사학과. 여기가 이제 인문계열 문제를. 인문계열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문제 보셨을 때 한 페이지 넘겨 보실래요? 문제 보시면 문제 1번 있죠. 이게 그냥 인문 문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 문제는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이제 글자 수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600자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문 문제는 이런 문제를 주고 1200자 쓰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실상 같고 글자 수가 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 상경계열을 한번 볼까요? 다시 2페이지 넘어오면 상경계열은 이제 정보시스템학과, 정보시스템학과는 자연계에서도 한 10명 정도 뽑고요. 상경계로 한 4명 정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경영학과, 경제금융학부, 그 다음에 경영학부, 정책학과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이 상경계열 논술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 1번 이렇게 600자로 해서 50점 배점으로 쓰라는 문제가 있고, 문제 2번 문제가 이렇게 수학 문제 3문제가 나오죠. 1번 문제는 그냥 뭐 함수 문제이고요. 2번 문제는 이제 확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보니까는 확률 문제, 통계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확률 통계가 뭐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일반적인 함수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경계는 1번 그 인문 문제와 같은 문제 한 문제랑 그다음에 2번 나온다. 근데 인문 문제 차이는 인문은 수학 문제가 없고 상경은 수학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인문 문제 하나가 좀 길게 쓰라고 한다. 한 1200자로 이렇게 차이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1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2번 논술의 상경계열 논술 동그라미 1번 읽겠습니다. 상경계열 논술은 정책학, 경제금융학, 경영학, 파이낸스 경영학, 정보시스템학과, 인문계열, 국문학, 사학, 철학, 영어학 전공, 정치외교학, 사회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관광학 논술로 구분하여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제가 나중에 문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타. 부산대 인문계와 한양대 인문계 논술 시험일자가 같은데요. 이 아쉬운 점은 한양대, 홍익대, 부산대 논술 유형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양대, 홍익대, 부산대 모두 연역적 글쓰기가 나오는데요. 연역적 글쓰기라 함은 어떤 제시문에서 원리를 제시하고요. 그 원리에 맞춰서 다른 제시문을 분석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부산대는 하나의 제시문에서 어떤 원리를 제시했을 때 키워드가 한 2개 정도 되고 그 키워드를 나머지 제시문 1개에다가 적용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식이고요. 홍익대는 하나의 제시문에서 키워드가 한 4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시문 3개에서 4개 정도에 적용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대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확장된 문제이죠. 네, 그런데 한양대는 대전제가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적용을 보고서 스스로 원리를 파악할 때 어떤 키워드를 내가 취하고 버려야 될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생각의 방법은 비슷해서 부산대랑 홍익대랑 한양대를 같이 준비하면 좋은 형식인데 문제는 한양대 인문계하고 부산대 인문계 시험 날짜가 같아요. 그리고 한양대 시험을 치고
KTX 타고 별짓을 다 해도 시간이 안 돼요. 부산대 오기가. 그리고 이제 부산대랑 경북대가 시험 날짜가 같은데 경북대가 오전에 시험을 치고 부산대가 오후에 시험을 쳐줘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경북대랑 부산대를 같이 쳐요. 그래서 한양대를 칠지 부산대를 칠지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치셔야 됩니다. 한양대가 좀 시험 날짜를 변경해 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양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모집 인원 보시면 국문학과가 4명, 뭐 사회학과가 4명, 관광학부 4명, 연극 영어학과 철학 4명, 철학과 3명, 사회학과 4명, 그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5명, 정치학 4명. 많이 안 뽑네요, 그죠? 정보 시스템도 4명, 파이낸스 경영도 4명, 경제금융 9명, 경영 12명, 정책학과 4명. 별로 많이 안 뽑죠. 경영학과가 조금 많이 뽑고 그 외에는 다 적게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넣어놨는데요. 그 1번 관광학부는 뭐 하는 거냐라고 보시면 뭐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봤는데 조금 애매해요. 관광학부라는 것이 딱히 뭘 배운다라는 것이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경영학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업을 보면 실제로 아직 관광학이라는 것 자체가 생성 과정 중에 있는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과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컨벤션 학과라고 하잖아요. 뭐 호텔 경영 이쪽이죠. 그쪽이랑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호텔 경영이나 컨벤션학이나 경영학과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광학부 나와서 뭐 하냐라고 하면 뭐 여행사도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관광공사인가요? 시험이 있더라고요. 거기 시험을 보는데 거기 시험과 연관된 그것도 배우는데 주로 이제 영어랑 제2외국어 언어적 소양이 세야 되기 때문에 관광학도 괜찮지만 어문 계열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내지는 뭐 관광학부 들어가서 관광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저기 어문 계열을 가보는 것도 제가 볼 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여행 유튜브.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여행을 가지 못해서 대신 여행을 가서 대리만족을 주는 걸로 여행 유튜브가 꽤 유행을 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여행 유튜브가 저는 지금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행 유튜브는 저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뭐 지리, 역사, 문화 타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유튜브를 찍는 걸 좀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관광학부를 좀 유심히 보고 그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은 게 방송 콘텐츠로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 관광 회사에서도 그런 콘텐츠를 많이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영업 개념으로 자기가 유튜브를 해도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관광학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단 관광학부를 갔을 때는 관광학부 자체의 전공보다는 영어나 제2외국어에 대한 공부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시스템학과는 읽어볼게요. 네, 동국대 경영정보학과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국대 경영정보학과는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영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면 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는 경영학을 아는 사람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컴퓨터 공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경영과 관련해서 경영의 인사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러한 지식을 좀 아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일선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소프트웨어로 담을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설계 관련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는 경영학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한양대는 공과대학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경제금융학부는 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경제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관련 수업도 일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경영학과가 뭐냐? 이게 바로 금융학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낸스 경영학과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
즉 경제금융학부에서 뭐 경제 관련 수업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금융 관련 수업은 사실 별게 아니라 그 수학 특히 확률 통계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제학과 가면 미적분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확률 통계 수학과 수업 들으면 금융에 대한 기초는 다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 가서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경제금융학부를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가면 좀 특전이 주어집니다. 네,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학과이다. 수시 정시 합격자 전원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해외 교환학생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본교 동일계열 일반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석박사 과정 진학 시 장학생 우선 선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대학원도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CFA죠. 이게 뭐 미국 회계사인가 그렇죠. 이러한 그 CFA 고시반 입반 우선권이 부여받는다. 한양대는 고시반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사법시험 준비하는 반, 회계사 준비하는 반, 행정고시 준비하는 반, 지금 이제 국립외교원인데 과거에 외무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지도 교수님이 있어서 학생들을 상담도 해주고 또 합격자 선배들이랑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걸 이렇게 안내해주는 별도의 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책상도 따로 주고 애들 독서실도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뭐 숙소도 주고 이런 반이 있는데 거기에 좀 우선적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학과 가서 그럼 거기 들어가면 어찌해야 되냐면 입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마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로스쿨 합격자, 그 다음에 또 외무고시 같은 경우도 즉 국립외교원 시험도 이제 PSAT 시험 치는데 그 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아마도 여기에 입반을 해주는데 그 정도 실력을 거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넣어준다니까 뭐 상당한 특전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정책학과 보겠습니다. 정책학과는 제가 예전에 그 자주 설명드린 로스쿨 특혜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급 공무원 시험과 로스쿨 준비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이 개설되어 있다. 수시 정시 합격자 전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행정고시반, 로스쿨 준비생 전용 연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1인 독서실 좌석을 제공하고 행정고시 준비생을 위한 전용 기숙사를 운영한다. 정책학과나 파이낸스 경영학과 가면 다이아몬드 학과라고 해서 한양대에서 이렇게 키우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 과에 들어오는 애들은 4년 장학금 주고 여러 가지 특전을 주는데 그런 특전을 누릴 수 있는 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제가 볼 때 인문계를 가서 내가 공학 수업을 같이 공부해서 나중에 취업에 조금 유리함을 점하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대학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한양대 공대는 뭐 우리나라의 거의 뭐 최우수 대학이 아닐까. 물론 입학 점수는 뭐 서울대나 연고대에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있으나 교수님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전통이 있는 대학이라서 서연고 학생들에게 절대 이렇게 꿀리지 않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인데 내가 좀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 문과 대학으로 들어간 다음에 한양대 공대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양대 단순히 국문과라든지 철학과든지 이런 과는 좀 약해요. 한양대가 이런 순수 기초 인문학 쪽으로는 조금 약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한양대보다는 좀 다른 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한양대 논술 전형을 합격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어디든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양대 논술을 넣을 필요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나는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논술 문제를 좀 보면서 한양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볼 텐데요. 논술 문제를 한번 쓱 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뭐 재심은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에서 논의한 누리 소통망, 즉 SNS죠. SNS의 특징이 가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에 제시된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여 논술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일단 논제 자체가 조금 기네요. 그죠? 그러면 논제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가를 이해를 해볼까요? 네, 가는 뭐 어머님들 지금 읽어보시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는 어떤 거냐면은 요즘 이념 갈등이 좀 심화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투표를 하는 일반 유권자들을 보면 중도파라든지 자신의 이념 성향을 갖다가 중도파로 말했거나 아니면 자신은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 간의 이념 성향이 강화돼서 이념 간 갈등이 심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그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 그다음에 혐오, 그다음에 테러까지 일어날 정도로 심각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에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미 답을 다 주고 있어요. 뭐라고 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사는데 하필이면 딱 하나의 분야에 사람들이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말하자면 저는 부모님이 목포 사람이고 어머님이 광주 분이고 저는 인천에서 자랐고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뭐 전라도 쪽 지역과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삶은 제가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영남 쪽과도 연관이 있고, 그러면서 친구들은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는 또 인천에서 다녀서 그 정서는 또 인천 정서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계층, 그다음에 또 대학 졸업자니까는 또 학원업자니까 또 학원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관을 맺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관을 맺는데 사람들이 하필 그 중에 딱 하나에 꽂혀서 딱 하나의 연관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필 다양한 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 어머님의 고향인 광주에 꽂혀가지고 이제 광주 사람들이랑만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밀착돼서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죠. 비록 그 국민의힘에서 학원업을 하는 저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제가 학원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그 광주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 사람들과 정서를 많이 교류하다 보니 광주 하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든 정책을 덮어놓고 정서적으로 일치돼서 따른다라는 것이 이제 제시문 가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억이 그겁니다. 그 기억 맨 밑에 줄 있는데 그 기억 밑줄치인데 그리고 그 문장 그냥 다 읽어볼게요. 네. 그 결과 제가 지금 말한 거 이런 결과로 실질적인 정책의 차이나 이념적 양극화와 무관하게 다시 정책의 차이나 이념적 양극화, 내가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도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정책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소속 정당에 따른 민주당 소속이 그 전라도가 세다라는 그 한 가지 특징에 그거에 따른 정서적 차원이 양극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네, 이게 제시문 간데 이걸 가로 이제 나를 봐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나는 뭐냐면 이제 소셜 미디어 SNS인데 SNS 다 아시죠? 그냥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와 연관돼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고향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고향 사람들하고 SNS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인천이 출신이니까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뭐 네이버 밴드에서 많이 소통을 하는데 이제 그것만 소통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인데 그 페이스북에 자신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 학원업에 대한 분야만 열심히 판다든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제시문 나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시문 다는 이제 뭐 결속형 사회 집단과 교령형 사회 집단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결속형 사회 집단은 외부 집단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내부 집단이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돼 있는 것. 이거를 결속형 사회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량형 사회 집단은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성이 강화되기보다는 개인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는 연합하는
거를 교량형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차이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논제의 답을 해보자면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에서 논의한 누리소통망의 특징. 이 누리소통망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특정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통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한 특징이 가의 기억이 뭐냐면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특별한 하나의 분야에 꽂혀서 그걸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죠. 두 가지 영향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요? 다의 주요 개념을 활용하면. 즉 다는 뭐죠? 공동체성이 강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결속형 사회집단이죠. 그 다음에 교량형 사회집단은 뭐죠? 개성이 중시되는 가운데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연결되는. 그죠? 그러니까 다시요. 나에서 논의한 누리소통망의 특징이 다에 제시된 주요 개념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누리소통망은 기억처럼 정서적 차원의 양극화를 강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화시킬 수도 있다. 강화한다는 것은 결속형 사회집단으로 간다는 것이고 약화된다는 것은 교량형 사회집단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네, SNS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통하면은 교량형으로 갈 것이고 한 분야만 꽂혀서 하나만 냅다 파면 어떻게 되냐면 결속형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채점 기준표 한번 보시겠어요? 구성과 전개에서 10점이 돼 있고요. 맨 위에. 그 다음에 맨 밑에 문장과 표현에서 10점이 돼 있죠. 구성과 전개는 뭐냐면 서술의 흐름이나 내용의 구성이 균형이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문장과 표현 보면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사, 유기적 연결 평가. 웬만하면 다 20점 받을 겁니다. 아마 이거를 못해서 감점받는 학생은 논술로 붙을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기본적인 소양을 보겠다라는 거니까 제가 볼 땐 거의 기본 점수 받고 들어가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점수 이제 80점으로 승부를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 이해와 분석 중간 3칸을 보시면 됩니다. 자, 20점이 어디 돼 있느냐? 20점 바로 옆칸. 가의 기억이 이념적 양극화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한 분야에 꽂혀가지고 그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를 무시하고 거기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면 정책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거기에 속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소속된 사회 집단들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거 쓰면 이제 20점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결속형 사회집단 네트워크와 교량형 사회집단 네트워크의 특징을 썼는지. 결속형은 뭐죠? 내부 집단이 강화되어 있고 외부 집단의 폐쇄적이고, 교량형은 외부 집단의 개방형이고 그 내부 집단으로 강하게 폐쇄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거죠. 그거 쓰면 20점 준대요. 그죠? 그 다음에 40점. 다에서 제시한 결속형 사회집단 및 네트워크와 교량형 사회 집단 및 네트워크의 특징과 효과를 활용 적용하여 누리소통망이 기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즉 누리소통망이 결속형 사회 집단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량형 사회 집단으로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이야기했느냐? 이러면 40점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보시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예요. 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이 문제들을 학생들이 뭘 못했냐라고 하면 기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데, 이 기억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제시문 가를 조금 독해를 했어야 됐었는데 제시문 가에서 독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나왔어요. 특히 세 번째 문단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좀 쉽게 이해를 하셨는데 학생들이 직접 이 글을 시험장에서 봤으면 세 번째 문단을 좀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기억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문제는 뭐냐? 기억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밑에가 싹 다 날아가는 구조예요. 기억을 이해해야지만 제시문 나와 다와 연관돼서 쓸 수 있는데 기억을 이해를 못하는 순간 이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배점이 20점 아니면 100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양대는 이처럼 유기적으로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으로 이해하면 붙는다. 근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틀리는데, 제가 봐도 한양대 한 수업 10명 한다라고 하면 문제 정확히 이해하는 친구 1명, 그리고 나머지 9명 내지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한
한 친구가 한 명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를 준비를 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한양대 시간이 9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짧은 시간 동안 써야 돼요. 인문 같은 경우는 문제 1번 하나 가지고 90분을 써야 되고 상경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문제랑 인문 문제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죠. 특히 뭐 1번은 600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1번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는데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제시문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인문 같은 경우는 오래 생각하는 아이들이 붙더라고요. 오래. 그러니까 90분 동안 쓰라고 했을 때 막 2, 30분씩 남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서강대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렇죠? 서강대 꼭 시간 남기는 친구들이 있다고. 근데 한양대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양대는 이 1200자 쓰는데 저도 써봤는데요. 딱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딱 쓰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안짝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70분 정도를 이거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해줘야 돼요. 학생들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쓸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연습지에다 이렇게 또 한양대가 이렇게 여백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한양대가 또 이렇게 첫 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첫 장. 상경결에서 표지. 표지 뒷장은 백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본인들이 이렇게 대충 써보는 거죠. 이렇게 개요 잡듯이 자신의 생각을 의식의 흐름을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쭉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써야지라고 마음 먹은 다음에 15분에서 20분으로 1페이지로 써버리면은 한양대는 딱 붙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도 눈으로 이렇게 글을 봐요. 눈으로. 눈으로. 이러고 2시간을 있어요. 네.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되게 오래 관찰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비뒀어요. 거의 몇 달 동안 내비뒀어요. 몇 달까지, 아니 몇 달이네요. 그러고 있다가 왜냐면 관찰을 해야 되니까. 싹 보면 답은 또 말해요. 답은 또 말하는 거는 정확히 답을 말해요. 근데 나머지는 답을 못 말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불렀죠. 와봐. 눈으로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왜 그 얘기를 미리 안 했냐면 여러 가지 가설을 돌려본 거죠. 첫째, 공부를 하기 싫은가? 둘째, 졸린가? 셋째, 원래 그런가? 원래 그렇다면 왜 원래 그럴까? 가설을 세워야죠. 유튜브를 하도 쳐봐가지고 보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펜을 안 굴리나? 그럼 펜을 굴릴 때 특별히 우리 뇌가 특별한 작용을 하는가? 작용한다고 제가 예전에 뇌과학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뇌과학 책을 이제 뭐죠 추적해 들어가야 되죠. 봤더니 이놈의 그 저도 P형이라 뒷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놈의 책은 다 사놨는데 지금 어디 놨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어쩌죠? 유튜브를 저도 뒤지는 거죠. 필기 송글씨와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더래서 몇 편 봤더니 AI가 연관된 동영상을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실제로 이제 박문호 교수님이라고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저도 그분 책을 탐독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필기할 때 뇌의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저의 검증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드디어 어제 불렀어요. 어제 불러서 어제도 유심히 관찰을 했죠. 그랬더니 얘 졸린가 봐요. 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무조건 자라. 20분간 푹 자. 내가 깨워줄 테니. 맑은 정신에. 왜냐면 그래야 이제 실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야 제 소스가 저의 솔루션이 통할 거 아닙니까? 일단 재웠어요. 또 기특한 게 15분 자다가 지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하려고 하는 애예요. 하려고 하는 애인데 보니까 계속 눈으로 보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불렀어요. 거의 얘가 2시간 동안 한 20분 자고 2시간 내내 눈으로 보다가 수업 끝나기 한 1, 20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가 불렀어요. 오라고. 그래서 뭐야 절대 손으로 보면 안 돼. 아니 눈으로 보면 안 돼.
너네가 자꾸 유튜브로 봐서 눈으로 보는데 사실 눈으로 보면 잠자는 것과 유사해. 그래서 아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고 내가 고민하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는데 사실 고민이 하나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아니야. 펜을 움직여. 펜.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야? 뭐.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뭐야? 목적어. 이 문장에서 서술어가 뭐야? 서술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그 주어 목적어 아닌 나머지 부분은 뭐야? 이거 수식하는 거.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의 핵심 키워드가 뭐야? 형광펜 가져와. 핵심 키워드에 그 색깔 칠해. 예. 근데 두 번째 문장 봐봐. 똑같이 해.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장은 같아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봐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서 해오라고 했더니 2시간 동안 못하던 놈이 10분 만에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한양대 문제에서 논제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무조건 펜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펜을 움직이지 않고 이 문제를 통으로 머리로 한 방에 참선 한 방에 깨달듯이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양대 문제 할 때. 근데 굉장히 사소한 건데 강사님들도 놓쳐요. 굉장히 사소한 건데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지 않으면 걔가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보고 있지 않으면 강사님들도 그냥 떠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걸 못하지? 라는 식으로. 그래서 친구들이 꼭 한양대 문제는 손이 움직이는 논제를 이렇게 구분하는지 구분해서 그걸 답하는지, 즉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가가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서 논의된 누리 소통망의 특징, 그러면 SNS 특징이 나에서 뭔지 옆에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이면 기억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문제는 기억이 어떤 의미인지는 가에 이해하고 맞물려 있는데, 근데 가에는 대안도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에서 다시 연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에 제시된 주요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랬을 때 다에 주어진 그 개념들하고 놀이소통망 특징하고 기억의 영역하고 어떤 종합적인 관련이 있는지. 즉 이때 뭘 질문해야 되느냐, 내가 뭘 써야 되는가, 이걸 질문해 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써야 되는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논제가 복잡해서 뭘 써야 될지 애매할 때 본인한테 질문을 해줘야 돼요. 내가 무엇을 써줘야 되는 것인가. 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뇌과학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즉 우리 뇌는 AI랑 비슷해서요. 왜 알파고랑 우리나라 바둑 천재랑 바둑을 더 가지고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파고한테 명령은 뭐냐? 이겨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수단과 방법을 찾는데요. 근데 이 알파고를 만들 때 우리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들었대요. 뭐냐, 우리 뇌도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우리 뇌 스스로 그것에 아주 최적점을 찾아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분명하게 해주면 우리 뇌는 찾기 시작해요. 즉 뇌가 각성돼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사실 무의식이 더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뇌를 써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뇌과학 책에서 보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동영상을 역시나 찾아보니까 뇌과학자들이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되냐, 뭘 써야 되는 거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이 문제에서 어디서 승부가 나는 것인지 라는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 눈에 보이게 써줘야 돼요. 백지에다가. 그래서 뭘 써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그러면 각성 상태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보면 답이 떠올라요. 그 답이 뭐냐, 예시답안에서 아까 채점 기준에서 보셨듯이 SNS가 교량적 사회집단 내지는 결속형 사회집단 둘 다 가능하다, 이걸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써준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한양대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인문 문제. 무조건 오래 생각을 하는데, 오래 생각할 때 한양대 문제는 호흡이 길고 논제 조건이 많고 또 논제들 관에 교수님들이 숨긴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의식으로 현출시켜야 된다. 즉 손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논제들을 분석하고 그 논제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 제시문도 밑줄을 그어주면서 답을 해주고, 그리고 뭘 써야 될지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질문을 해줘야 된다. 무엇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글을 보면 뇌가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데, 뇌가 알아서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의 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90분의 시간 동안 쓰는 건 한 20분 정도 쓰도록 훈련을 하고 7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한양대 핵심입니다. 되겠죠? 네. 그다음에 한양대 상경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6페이지 수학 문제죠, 그죠? 네. 어머님들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고, 그죠?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확률 통계 기준으로 쉬운 4점짜리 문제라고 합니다. 쉬운 4점짜리 문제인데 수능과 느낌이 조금 다르다.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서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들 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수리 선생님 따로 모셔서 수리 논술 문제만 쭉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합격자 후기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마 해운대여고 학생이었을 겁니다. 네, 밑줄 친 데만 쭉 읽어볼게요. 네, 저는 논술로 덕성여대를 합격했지만 다시 한양대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가 덕성여대를 합격을 했는데 저도 너무 아까웠던 친구예요. 너무 논술을 잘했던 친구인데 왜 덕성여대밖에 못 갔을까.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친구한테 1년 더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밑줄 읽어볼게요.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네오논술의 비대면 수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원 강의실 전경을 보면서 논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이제 게임하면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들끼리 이제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 디스코드. 네,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디스코드는 미국 프로그램이고요. 이쪽 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화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학생은 이 학원의 모습이 나와요.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하는 그 모습, 요 카메라로 딱 찍어줘요. 그러면은 학원 모습이 보이고 제 모습이에요. 저는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다가 이 학생을 띄울 수도 있고 그냥 학원 전경의 모습을 띄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로 이제 수업을 했죠. 그래서 학생이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요. 뭐 요걸로 보낼 수도 있고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옆에다 카톡창을 같이 열어놨죠. 뭐 이걸로 해도 돼요. 이걸로 해도 되는데 카톡이 편한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또 보통 때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카톡은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밤에 보내줘도 밤에 제가 답변을 하고 수업 시간이 딱히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걸로는 내 모습하고 학생을 보고요. 아이들한테 글 써서 사진 찍어서 이 카톡으로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면서 첨삭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한 거예요. 이게. 네, 그게 이제 뭐 비대면 수업 프로그램인데 거창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친구는 서울에 있으니까. 네,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단. 논술 전형을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참고로 이 친구는 고3 때 준비했고 재수할 때 준비했고 삼수한 거죠. 고3 때는 저희 학원 안 다니고 다른 학원 다녔고 그 다음에 재수할 때 저희 학원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수해서 덕성여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수택이죠. 덕성여대 다니면서 한양대 이제 저랑 해서 이제 한양대 간 거죠. 논술 전형 오래 준비했지만 저와 참 맞지 않는 문제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틀에 박힌 문장 형식부터 때로는 문장의 위치마저도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대하고 중앙대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제게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는 가장 잘 맞는 형식이었습니다. 우수 답안을 봐도 글의 형식의 자유로움이나 창의성이 잘 묻어나왔고 문제를 풀 때도 글쓰기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남들은 피하는 블루오션 같은 느낌이 좋아서 예전부터 한양대학교 논술을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자, 한양대가 왜 블루오션이냐?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한양대는 좀 미리 차분히 꾸준히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한양대는 지레 겁먹고 준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 일주일 동안 한양대는 준비를 할래야 할 수 없는 대학이죠.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한다면 저는 한양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학원에서 1년 동안 한 40회 수강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논술 무료로 해준다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한양대 하자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10명 중에.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네. 조금 아쉽고 개인적으로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네.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수능 최저 때문에 애들이 얼어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경쟁률 몇 100대 1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자, 한양대 논술 준비는 계속 밑줄 친 거 갈게요. 네오 논술의 기본 커리큘럼인 창의성 유형 연습을 줄곧 풀어오다가 수시 지원 시즌에서 학교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제 창의성 유형 연습이라는 그 교재가 저희 학원에 있는데 저는 이 교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이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금은 이제 논술 전형이 많이 축소됐지만 이제 과거의 논술 전형이 중심 전형일 때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 선생님은 뭐 몇 년도, 선생님은 몇 년도 이렇게 1년치를 잘라주는 거죠. 그 1년치씩 모든 대학교 논술 문제를 다 보고 가장 어려운 거 하나만 가져와요. 뭐 이러기도 했고요. 또 선생님은 뭐 연대, 선생님은 고대, 선생님은 뭐 서울대, 선생님은 성대 뭐 이런 식으로 맡겨서 대학별로 가장 그 난해한 제시문 하나만 좀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몇 년 동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제시문만 모아놓은 책이 창의성 유형 연습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대학교 논술 문제보다 훨씬 어렵고 실제로 그 논술 강사들 훈련을 시켜도 잘 못하세요. 저희 학원에 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박사 출신도 있고 또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박사 출신도 있고 서울대 뭐 박사 출신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박사 출신들을 강사로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해봤는데 그 선생님들도 이 교재 잘 못 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막 몇 년 만에 알게 된 문제도 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잘하느냐?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들이랑 세미나 하고 몇 년에 걸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 교재로 연습을 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많이 늘어요. 엄청 많이 늡니다. 그래서 이 친구처럼 한양대 문제를 1년간 준비하지 않고 시험 때 다가와서 준비해도 이 친구가 한양대를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창의성 유형 연습이라는 어려운 교재로 오랫동안 생각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네, 계속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네오 논술의 기본 커리큘럼인 창의성 유형 연습을 줄곧 풀어오다가 수시 지원 시즌부터 그러니까 9월부터죠. 학교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내려가서 또 밑줄 근데 읽을게요. 타 대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첨삭, 재첨삭을 받고 잠이 들 때 이거 굉장히 그 감동적인 문구 아닙니까? 잠이 들 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친구죠.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뇌과학 책이 관심이 많아서 한때 뇌과학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면의 중요성도 설명을 해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안 풀리는 문제를 자기 전에 되뇌이면서 잠에 들어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풀린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뇌과학적 원리로 막 설명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논술 문제를 저도 풀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면 이거를 자기 전에 이렇게 되뇌이면서 잠에 스르륵 드는 거죠. 그럼 신기하게 아침에 딱 해결되어 있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해준 말이에요. 뭐냐면 논술 문제를 지금 보고 절대로 덮지 마라. 논술 문제를 풀고 나서 자기 전에 1시간 전쯤 내지는 30분 전쯤에 다시 한번 봐라. 그러면서 고민을 좀 해봐라 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잠이 들 때쯤 해결 방안이 떠오른다. 훌륭한 친구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줄 긋은 거 읽을게요. 입시 막바지에 다다라서 조금은 불안해져 갈 때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한 줄 내려가서 그 밑줄 긋는데 애들이 얼마나 글을 못 쓰는지 아느냐? 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큰 격려가 됐습니다.
아, 나도 글을 못 쓰지만 나보다 못 쓰는 애들이 그만큼 많겠구나 하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좋은 말로 이렇게 학생들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글을 못 쓴다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답을 내오려고 하고 좀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안 한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근데 정민아 걱정하지 말라고, 너보다 못 쓰는 애가 훨씬 많다고. 근데 너가 엄청 잘 쓴다라고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애들이. 왜냐면 맨날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 자신이 고민하고 틀렸다면 다시 고민하고 틀렸다면 다시 고민하는데, 이 틀렸다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그 수업 시간에 한 20번은 듣는데, 그러고서 썼다고 했을 때 잘 썼다 그러면 애들이 오히려 좀 제가 장난치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통할 것 같아서, 야, 너보다 훨씬 못 쓴 애고 훨씬 많아 했더니 얘네들이 희망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잘합니다, 애들이.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 밑줄 친 데 볼게요. 제가 치른 한양대 논술 문제에서 제가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들은 내용이 나온 것이 합격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대학교 수업을 안 들으면서 논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애들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녀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논술학원에서 논술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대학교 수업만큼 논술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없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학개론, 그 다음에 철학개론,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 요 세 개 수업은 저는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개를 들으면 문제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이론은 그 해에 꼭 수업을 하거든요. 즉 사회학 개론하면은 사회학 개론 책 자체가 1000페이지가 넘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 다루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시사와 꼭 연관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꼽아서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들으면 실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세미나 하고 학회 가겠죠. 또는 그 논문집 매년 뭐 3개월 내지는 뭐 개간지가 됐든지 분기지가 됐든지 또는 뭐 월간지가 됐든지 그 논문 모음집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항상 지금 현상과 연관된 논문들이 올라오고 그것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세미나를 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대학교 강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강의를 듣는 게 논술 합격에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계속 학생들한테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제발 대학을 그만두지 말고 정시로 대학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제발 접고, 재수한다고 1년 만에 점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거 없다. 물론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2등급까지는 오른다. 그래봤자 부산대다. 정시로는. 그러니 서울로 가려면 112나 1112를 찍어야 되는데 1등급은 1년 만에 잘 안 된다. 그러니 그냥 대학 다녀라. 수능 최저 그냥 3합 6 또는 3합 7, 2합 4, 2합 5 이러면 우리나라 어디든 되지 않느냐. 연세대는 수능 최저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대학교 다녀라. 1년 동안. 대신 학점은 조금 줄여서 들어라. 그래서 철학개론,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 사회학개론. 선생님 수강 신청을 1학년은 늦게 해서 그 수업 마감돼서 못 듣는데요 라고 하면 청강이라도 해라. 가서 청강이라도 해라. 그리고 똑같이 중간고사 보고 똑같이 기말고사 봐라. 물론 네가 점수화는 안 되겠으나 레포트도 똑같이 써라. 그런 식으로 대학교 학점을 최대한 줄여서 듣고, 그리고 대학교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씩 하고 나서 그 대학교 기출문제 풀면 훨씬 더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줘서 너무 슬픕니다. 네, 이게 슬픕니다, 졸업생들. 근데 이 친구가 말한 게 전 정답이라고 봐요. 이 밑줄 친 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치른 한양대 논술 문제에서 제가 대학 교양 수업에서 들은 내용이 나온 것이 합격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한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 이야기예요. 물론 그런 학생이 1년에 한 명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그 1년에 한 명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주제야 매해 이슈를 반영해서 결정되는 만큼 매해 이슈를 반영해서 결정되니까 한양대 논술 대비가 꼭 아니더라도 논술 전형을 대비함에 있어서 교양 쌓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밑줄 친 거 볼게요. 특히 한양대 논술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교과 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지식을 연결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어머니와 훌륭한 친구죠.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를 자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어머님들은 싫어하죠. 야 빨리 밥 먹고 빨리 학교 가라고 하시겠으나 네, 이 친구는 그랬대요. 자, 논술 문제도 하나고 형식도 한두 개이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입니다. 한양대학교 논술 시험에서 저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제 시각과 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실히 드러난 글이라 합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 말 많은 표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볼 땐 정답인 것 같아요. 한양대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9페이지 또 밑줄 내 볼게요. 그 네오논술에서 받은 첨삭은 단순히 체크가 아니라 토론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고 어느새 저도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제게 무한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오논술 수업에서 저는 틀린 부분에 대해 지품의 범주가 한 단어에서 한 문단까지 자유롭게 축소되고 확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싹 쓸 때 이 단어 왜 썼어? 라고 제가 물어봐요. 이 단어 왜 썼지? 내지는 이 문장이 왜 들어갔지? 이 문단이 왜 들어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문단이 왜 들어갔어? 라고는 이제 처음 그 초보자일 때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렇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그거를 한 문장으로 좀 고쳐보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친구들이 한 문장으로 고쳐와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한 단어나 한 어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한양대 쓸 때 아이들이 막 2400자, 3000자 이렇게 쓰다가 이제 1200자 안으로 또는 600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초기 단계고 그 다음 되면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 이제 이 문장이 쓴 이유가 뭘까? 이게 논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거 말고는 또 다른 그 생각은 없을까? 그 말이 이제 단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친구가 이제 토론 같았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볼게요. 밑줄인데 저는 논술을 입시 준비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유익한 공부였습니다. 수능 공부를 딱히 하지 않았음에도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 성적이 자꾸 올랐던 것도 논술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읽고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친구들이 수능 국어나 영어에서 점수가 오른다라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상경 합격자 후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원서 한 장을 논술 전형에 쓰겠다고 저의 의견에 선생님들께서 전부 하지 말라고 비웃으셨습니다. 종합전형으로 될 친구였는데 종합전형으로 하기에는 조금 중경외시 쪽을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가고 싶으니까 논술을 한 장 썼죠. 저도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서 논술 포기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합격하고 난 뒤 생각해보면 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대학과 학과를 진정으로 원하고 높은 경쟁률을 이겨낼 자신이 있으며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할만하다 라고 느낀다면 하래요. 저는 이 친구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첫째는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대학을 단순히 입시적인 요소로 가능성이 높다고 시켰더니 요즘 애들이 하기 싫은 거 죽었다 깨나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막 하라고 해서 했고 저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얘가 별로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학과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경쟁률이 높더라도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일단 풀어봐라. 풀어보고 할만한지 한번 너가 스스로 느껴봐라 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꼭 경쟁률이 높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다음 밑줄치인데 저는 최저와 경쟁률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없다면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며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이들을 제외한다면
다른 최저 있는 대학들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실력 있는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가고자 최저가 없는 곳이 아닌 최저가 있는 곳에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한양대처럼 최저가 없는 논술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수능을 잘 하는 애들이 논술을 잘 하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논술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이제 수능 성적과 논술을 봤을 때 수능 성적을 좀 못하더라도 논술로 보충이 되는데, 출발점을 놓고 봤을 때 수능하고 논술은 비슷한 사고 과정을 쓰는 공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성적을 좋은 아이들이 논술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큰 아이들은 최저 있는 데를 가지 최저 없는 데를 억지로 찾아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최저를 못 맞출 애들이 그냥 던지듯이 한번 별 기대 안 하듯이 쓰는 친구이고, 아까 그 사회학과 합격한 이 친구처럼 이렇게 우수한 친구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만 자신이 있으면 최저 없어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저는 동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네, 10페이지 세 번째 줄. 네. 인문 논술은 비교적 뒤로 한 채 그냥 수학 세 문제를 다 맞춰서 합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훌륭한 생각입니다. 자연계는 인문 논술에서 그렇게 많은 변별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학에서 변별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문 논술은 어려우면 애들이 다 똑같이 못 쓰고요. 쉬우면 다 똑같이 잘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수리 논술보다 비교적 후순위로 두었다 뿐이지 인문 논술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보며 인문 논술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뒤 선생님에게 첨삭받는 과정을 거쳤으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스스로 작성해보며 기출을 풀어봤습니다. 학원 다니면서 썼던 글, 다시 스스로 썼던 글, 출제 의도, 예시 답안 이 네 가지를 같이 분석해 스스로 글을 수정해 나갔으며 시험 전날까지 이 네 가지를 계속 보다 보니 학교에서 원하는 글을 쓰는 법을 점차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훌륭했던 부분이 뭐냐? 출제 의도, 예시 답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예시 답안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학생들이 자꾸 예시 답안에 의존하려고 해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어서 수업 시간에는 철저히 제가 예시 답안을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고 수업 끝난 다음에 예시 답안을 주든지 아니면 그 대학교 수업이 다 끝났을 때 한꺼번에 예시 답안을 줘요. 네. 그리고 출제 의도도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 친구는 출제 의도와 예시 답안을 지가 다 출력을 해서 지가 분석했다는 거죠. 즉 뭐냐, 저랑 수업을 할 때는 친구들의 독해력을 키워줄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친구들을 고민시킴을 통해서 그 친구의 독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데, 한양대 문제가 어떤 원리로 구성됐고 교수님들이 어떤 식을 원하고 다른 합격한 학생들은 답안을 어떻게 쓰지라는 거는 자신이 강사가 돼서 그 대학교 논술 문제 강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료를 볼 때 생겨요. 이건 아무리 강사가 설명해 준다고 느는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작업을 지가 했다라는 거죠. 즉 수업을 통해서 독해력을 키우고 내가 강사처럼 한번 수업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양대 문제를 분석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 밑에 줄 넘어올게요. 수리 논술의 경우 평소 자기가 수학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실제로 이 친구가 외고 다녔는데, 이 친구가 다닌 외고에서 수학 1등이었어요. 그 학교 수학 1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출 문제들과 모의 문제들을 풀어보면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막상 문제를 풀면 항상 세 문제 전부 여유롭게 맞추었던 시험은 손에 꼽으며 거의 없고, 항상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 틀리곤 했습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두 줄 내려가서 밑줄치인데,
수리 논술 수업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풀 기출과 모의 문제가 없을 때 모의 문제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평소 몰랐던 개념과 수학 문제 푸는데 팁도 알려줍니다. 네. 근데 이 친구 맨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이 친구는 사실 이것 때문에 붙었는데 맨 마지막 수기 맨 마지막 보세요. 밑줄 근데 수학의 경우 신기하게 제가 수리논술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학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였기에 잘 풀어낼 수 있었으며 이 문제로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이 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시험 전에 찍어줬는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수학은 가능하대요. 네, 수학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있는 윤한석 선생님이 아주 귀신 같은 분인데요. 입시 수학을 너무 좋아하세요. 입시 수학을. 그래서 일본의 수학 논문을 보세요. 논문을. 그래서 그거를 수능 형식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래서 이거를 논술 문제로도 바꾸고요. 그리고 또 시중에 나오는 수학과 관련된 단행본책을 다 읽어보고 그거를 수능 문제로 바꾸는데 수능 문제도 실제로 막 적중한 경우가 있었어요. 대박이죠. 그 킬러 문제를 막 적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분이. 논술 문제를 가지고 수능 문제로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실제로 수능에 나온 적도 있었고 킬러 문제로. 그 다음에 한양대 문제 쓱 보면 올해 왠지 이게 나올 것 같다 해서 하면은 실제로 그게 나와요. 그리고 부산대 의대 약대 논술도 작년에 선생님이 쓱 보고 이 문제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여지없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부산대 약대 그 한의대 합격자가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학은 이게 가능하대요. 인문은 뭐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몰라요. 인문은 그 주제는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주제가 나올 것입니다. 하는데 그 제시문까지 어떻게 구성해낼 능력은 없는데 수학은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수리 논술은 꼭 좀 수업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